자,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포인트 말씀해 주신 것처럼 테슬라가 1년에 2030년에 2천만 대를 생산을 하면서 그런 마진 이익률을 페라리처럼 가질 수 있는 요건 뭔가 이 핵심 뭘까요? 그 생산 공정의 혁신에 있는데 우선 자동차 시장부터 한번 잠깐 볼까요? 그럴까요? 화면을 좀 보시죠. 네, 전반적인 시장 한번 분석을 해보죠. 네, 화면을 보시면 지금 세계 2022년 기준, 2020년도 나와 있고 2021년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판매 대수 기준으로 해서 가장 큰 기업은 폭스바겐이 아니라 토요타입니다. 토요타가 약 1000만 대 가까이인 950만 대를 팔았거든요. 네. 꾸준하게 950만 대는 팔고 있어요. 그렇네요. 여전히 글로벌 1위 기업이에요. 아무리 지금 전기차 못 만들어가지고 그쵸. 허덕거리고 있지만 물론 토요타의 미래는 저는 어둡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950만 대를 만들면서 전기차를 거의 못 만들고 있다는 여전히 것 자체가 프리우스는 많긴 합니다. 그죠? 네, 근데 계속해서 3년 연속으로 해서 1위를 유지하고 있고 3년 연속이 아니죠. 사실은 1910년대부터 계속해서 1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 그 2위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 폭스바겐이죠. 폭스바겐이 토요타 꺾으려고 만든 것이 디젤 게이트거든요. 네, 그렇죠. 하이브리드 이기기 위해서 디젤이 클린 디젤이다라고 해서 그 거짓말 치고 사기치는 바람에 근데 이게 이제 토요타 이기려고 욕심내다 보니까 한번 폭망했죠. 네, 폭스바겐은 820만 대를 팔고 있는 그리고 또 900만 대를 또 2020년에는 930만 대까지 팔았던. 근데 이 줄어든 이유는 이제 유럽에서의 코로나 효과 때문에 자동차 매출이 줄어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폭스바겐도 900만 대를 넘게 만든 적이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대단히 엄청난 기업이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고요. 네네. 여기에 여러분들 알치는 아우디라든지 또는 뭐 포르쉐라든지 그렇죠. 람보기니 그룹, 람보기니 이런 것들 뭐 다 들어가 있고 대형 버스에서는 만이라든지 MAN이라든지 그쵸, 뭐 그쵸. 스카니아라든지 뭐 이런 식의 버스 회사들도 트럭 회사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여러분도 박수 쳐야 될 자랑스럽습니다. 좋아하시는 현대기아차가 3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3위를 지금 3년 연속 하고 있는 것은 야. 600만 대가 조금 넘는 건데 보면 재밌는 건 여러분들 현대기아차가 작년에 전기차를 판 게 100만 대가 조금 미달돼요. 네. 근데 실제로 현대기아차는 600만 대 가까이를 내연기관에서 팔아서 매출을 낸 거죠.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현대기아차가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거는 이 600만 대, 그러니까 700만 대에 육박하는 비율 중에서 전기차 비율이 너무 10%밖에 안 된다. 너무 작다. 10%를 조금 넘는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스텔란티스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크라이슬러하고 이탈리아의 피아트하고 그다음에 프랑스의 뭐죠? 그 푸조하고 시트로행 요 기업들이 합병을 한 대단히 큰 스텔란티스. 기업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세계 4위 기업으로서 이미 등극을 해버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GM이 있고, GM이네요. 그 다음에 포드, 혼다, 닛산, BMW, 그 다음에 이 샹간 어디에요 이거? 저도 죄송합니다. 이런 샹간이라는 회사를 처음 봐서 아마 인도 회사가 아닐까라는 느낌. 중국 회사는 아닐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르노가 있고요. 르노. 그 다음에 메르세데스가 있고, 메르세데스. 그 다음에 수즈키가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의 진리가 있고, 이 그 다음에 테슬라예요. 테슬라. 근데 테슬라를 보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2021년에는 18위, 2020년에는 27위. 그러니까 판매 대수는 대단히 낮아요. 근데 이제 140만 대 정도 판 거잖아요. 네. 근데 성장률을 보십시오. 테슬라의 40%, 83%, 47%예요. 이건 엄청나게 생산량에 있어서 지금 테슬라의 재고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생산 이코로 딜리버리거든요. 바로. 그렇다면은 이 생산량이 이러한 정도 40%, 83%, 47%는 지금 여기에서 보는 15위까지 기업 중에는 아무데도 없어요. 그럼 폭증하는 수준입니다. 네, 거의. 네, 폭발적으로 폭증하는 거죠. 물론 뭐 스텔란티스가 23%가 있었던 건 이건 합병 효과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폭증하고 있다. 자, 이런 것을 어떻게 그렇다면은 이 페라리 같은 마진율을 받고 있고 이번에 인베스터데이 때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Next Gen Vehicle. 이게 뭐냐면 Next Generation Vehicle인데 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델 2를 만들겠다라는 거고 저가형 모델을 만들겠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모델 3도 이제 Next Gen Vehicle이 되게 만들겠다. 모델 Y도 Next Gen Vehicle이 되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즉 업그레이드를 할 거라는 건데 업그레이드를 갖다가 외형상의 디자인이라든지 기능상의 업그레이드 하긴 해요. 모델 3는 올해 말부터는 아마 완전히 새로운 그래서 지금 벌써 이제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자동차들이 이렇게 헝겊 같은 걸로 이렇게 가리면서 운전하잖아요. 네네. 디자인 안 보여주려고. 이게 모델 3가 이미 좀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모델 3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으로 곧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을
넥스트젠 베이클로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어서 네. 예를 들면 3월 19일부터 상하이 공장이 1주간인가 2주간인가 다시 문을 휴가를 보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넥스트젠 베이클로 가기 위한 다 바꾸는 건 아니야. 일부 수정.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수정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니까 이렇게 중간중간 1, 2주씩 한 번씩. 그거 뭐냐면 1, 4분기 실적을 충분히 창출할 수 있을 정도로 1, 2월에 많이 생산했다라는 거예요. 아, 그 뜻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미 1, 다 2월에 채웠다. 목표들이 다 채워졌고 3월 달에 조금 쉬어도 충분히 1, 4분기 목표를 채울 수 있다라는 판단 하나에 상하이 같은 경우 3월에 쉬고 있다라고 여러분 그럴 보면 수 되는 있겠네요. 거고요. 근데 이 넥스트젠 베이클이 뭐냐라는 걸 이번에 인베스터 데이 때 발표를 했어요. 이 부분이 저는 되게 크다라는 거고. 뭘까요?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러니까 테슬라가 결국은 50% 자체로서 이 비용을 낮추겠다고 일론 머스크가 네,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천만 대를 가더라도 비용 구조를 가지고 테슬라가 제가 이렇게 암기가 좀 떨어지네 수치가 3천만 대로 얘기를 했어요. 2천만 대. 2천만 대, 2천만 대. 2030년. 네. 2030년에 2천만 대. 2030년에 2천만 대. 맞아요. 3천만 대는 너무 많아요. 제가 2026년에 900만 대 예측해 놓고. 그렇죠. 2천만 그러니까 대입니다. 2천만 대죠. 2천만 대라는 사실은 지금 138만 대, 즉 140만 대 작년에 2022년에 만들어서 팔았는데 네. 이거를 2천만 대 만든다라는 거는 10배를 넘어서는 그러니까요. 숫자잖아요. 이러한 어마어마한 거를 하는데 비용을 50% 줄이겠다. 근데 어디서 줄이겠냐면 세 가지 요인을 만들었어요. 하나가 매니팩처링에서 즉 생산 공정에서 비용을 줄이겠다. 두 번째는 리튬을 확보하고 다음번에 우리 뭐 4680 그 배터리 대에 있어서 얘기를 해보죠. 예, 배터리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배터리 생산- 배터리에서 또 줄이겠다고 베이클 그 자체도 충분히 그러니까 단순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도 생산 비용을 줄이겠다. 지금도 단순한 건데 더 단순화시키겠다고. 더 단순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오. 네, 그래서 이 베이클 자체도 생산 비용을 그 자체가 줄어들게 만들겠다. 근데 사실은 베이클에서 줄어드는 비용하고 네. 매니팩처링에서 줄어드는 비용은 연관성이 좀 있어요. 어차피 생산 공정에서 아, 나오는 그쵸, 거기 때문에 그쵸. 두 개가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추겠다라는 거고요. 이건 대단한 저는 코스트를 줄이겠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코스트가 줄어든 만큼 여러분 이것이 마진율에 반영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가능할까요? 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봐야 될 것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잠깐 공부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동차의 프로덕션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느냐? 보통 이런 그림으로 표현을 해줘요. 처음에 나와가지고 뭐 바디샵 들어갔다가 뭐 염색도 하고 페인트도 하고 해서 마지막에 들어가는 것이 7번이죠. 어셈블리로 가가지고 다양한 것들을 막 조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어셈블리 라인으로 작동하는 컨베이어 벨트에 의해서 이동하면서 어셈블리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조립 생산 라인으로 라인. 가는 것. 이것이 누가 처음으로 만들었을까요? 아, 이거 알았는데. 네, 이 바로 그 다음 장에 나오는 포드입니다. 포드. 포드가 1908년에 모델 T를 만들면서 모델 T를 처음부터 흔히 말하는 컨베이어 벨트에 만들지는 않았어요. 한 2년 정도가 소요되고 저렇게 되는데 이게 포드 공장 전경이에요. 재밌는 거 하나 포인트 있으면 저기 굴뚝에서 막 연기 나오고 그래요. 네네. 당시에 포드는 저 안에서요 타이어도 직접 만들었고요. 아, 이렇게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은 그 이후에 1950년대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타이어도 만들었고 유리도 만들었고요. 그래서 다 만들었어요. 자체 제작이었네. 다. 네, 다 100% 제작. 그리고 프로덕션의 생산의 깊이라고 해서 프로덕션 스텝, 프로덕션 뎁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뎁스가 100%에 가까웠기 때문에 저렇게 연기 나는 공장들도 자체적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이제 또 됐던 이유는 또 전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전기가 있으면서 이제 컨베이어 벨트 가능해졌는데 이거는 이제 현대적으로 지금 재해석한 거예요. 네. 어셈블리 라인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서 있고 사람들은 서 있으면 돼요. 사람들이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쵸. 조립해야 될 물건들이 저렇게 쭉쭉 이동을 하는 이동하죠. 거죠. 저렇게 이동을 하다 보면 자기가 할 일들이 오는 거고 거기에서 타이어 낄 사람 타이어 끼고 그럼 부품 끼고. 반대편에서는 차가 좀 생산돼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그리는 것들 아직 뭐 뼈대만 있는 차가 보이기도 하고 다 이런 라인들이 몇 바퀴를 서로 돌면서 그렇죠. 나오다 보면 나오는 것들 이런 것이 컨베이어 벨트가 있어서 작동되는 어셈블리 라인, 조립 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것은 테슬라가 2년 전에 무인 차량을 도입하는 이걸 바꾸기 전까지는 전 세계가 동일했어요. 그렇죠. 이거는 현대자동차도 지금도 마찬가지고 좀 더 현대화됐을 뿐이지 이 어셈블리 라인이라는 건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그쵸, 없습니다. 그쵸. 저 현대차 공장 가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근데 바꾼 게 누구냐면 네.
린 매니팩처링, 린 프로덕션 들어보셨어요? Lean Manufacturing. 예. 또는 저스트 인 타임 Just in 매니팩처링. time. 그렇죠. 들어봤습니다. 이건 바로 이건 1970년대 토요타가 토요타 만든 거예요. 일본에서. 일본의 토요타가 린 매니팩처링을 만들면서 처음으로 자동차의 생산 공정 프로덕션 프로세스를 갖다가 혁신합니다. 프로덕션 프로세스를 혁신을 하면은요 코스트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가요? 코스트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프로덕션 프로세스를 혁신하는 혁신하는 거거든요. 거겠죠, 그쵸. 그러면서 일본 차가 70년대, 80년대 미국과 유럽을 엄청 공격합니다. 팔렸죠. 그때 뭐냐면 가격은 저가인데 품질은 좋은. 그러니까 저가의 고품질 자동차로서 유럽과 미국 시장을 공략하면서 그때 유럽 시장들도 힘들지만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기업이 어디냐? 포드, 크라이슬러, 저기 GM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GM하고 뭐 포드나 크라이슬러가 파산 위기까지 가니 자동차 산업의 위기가 오니 했던 이유도 갑자기 자기네들은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테슬라가 저렇게 저가로 만들지 몰랐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진율이 높으니까 가격 전쟁도 하는 거잖아요. 네. 일본 차들이 싼 가격으로 미국 시장으로 몰려든 겁니다. 근데 그 배경에는 뭐가 있었냐면 바로 린 매뉴팩처링, 저스트 인 타임 프로덕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었으면 토요타가 저가로 공략할 수는 없었다라는 없었겠죠.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테슬라가 지금 코스트를 50% 줄이겠다라는 거, 이것이 자동차 산업에서 가지고 있는 혁명적인 의미는 자동차 공장하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토요타도 알고 있고 GM도 알고 있어요. GM은 한번 당했거든요, 토요타한테. 근데 지금 테슬라가 또? 코스트를 50%를 또 줄이겠다라는 건 그건 거의 공포의 시나리오에 가까운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린 프로덕션이나 저스트 인 타임 프로덕션은 뭐냐면 저스트 인 타임 그거잖아요. 배달하는 즉시 뭐 이 공장 뭐 이 그림들 좀 복잡하게 그려져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타이어가 100개가 필요해요. 자동차를 100개 만들 거니까. 네. 그럼 타이어를 다른 업체에서 배달할 거 아니에요. 딱 100개만 배달합니다. 필요한 만큼. 그러면 만약에 그 전에 어떻게 했냐면 1000개 배달, 10,000개 배달을 받아가지고 창고에다가 쌓아두고. 포드나 GM 쌓아둬요. 그리고 거기 빼가지고 100개를 조립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자. Just in time. 바로 필요할 때 그것만큼만 너네는 물량을 공급해라. 그러면 창고 비용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창고를 관리하는 인력도 조절할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이 창고 속에서 관리하다가 물건이 화자 부품이 나올 수 있는데 그쵸. 이거를 검수하는 시간도 아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 공정에 있어서 모든 부품을 저스트 인 타임으로 할 경우에 많은 부분에서의 그 중간에 창고 보관이라든지 여기에서 품질 관리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비용 절감을 해낼 수가 있다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냈는데 이제 근데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미국 사람이 유럽 사람 난 이해를 못 하겠다. 야, 그러면 예를 들면 품질 관리도 사실은 2번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타이어를 납품한 업체에서도 100개를 납품할 때 이 100개가 다 정상품인지 한번 쭉 검수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100개를 보낼 때? 받는 사람도 받을 때도? 내가 받을 때도 이 자동차는 위험함 아까처럼 핸들이 뽑히면 안 되잖아요. 네. 이 100개가 정확한지를 갖다가 다 검수를 합니다. 그쵸. 검수 인력이 2배가 들어가는 더블 체크를 하는 거죠. 더블 체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스트 인 타임 프로젝트에서는 매니팩처링에서는 검수를 한 번만 합니다. 누가 하냐면 납품하는 사람만 하고 받는 사람은 우리 너네 믿을게.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건 이제 동양적인 사상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서로 막 그래서 이 흔히 말하는 하청업체하고 생산원자업체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머리띠 두르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 좋은 품질 만들어 봅시다. 서로 믿어 봅시다. 막 이런 운동 막 이런 막 대회도 하고 네. 대회도 하고 네. 뭐 이러면서 서로 상호 신뢰를 쌓았던 거예요. 그래서 상호 신뢰가 결국은 비용을 아껴줬다. 그래서 이런 70년대, 80년대 일본의 생산 방식을 배우겠다고 GM이니 포드니 뭐 폭스바겐이니 다 일본으로 견학갑니다. 다 일본으로 견학가고 이 방식을 우리도 도입하자. 그래서 이 저스트 인 타임 저스트 인 타임 프로덕션은 그러니까 매니팩처링은 유럽이나 미국에도 도입이 돼요. 늦게나마 90년대에. 90년대에 도입이 됐던 것들이 바로 이 린 프로덕션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토요타 이걸 토요타 프로덕션 시스템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를 린 프로덕션이라고 이름은 나중에 학자들이 붙여준 거예요. 네. 저스트 인 타임 프로덕션. 토요타는 끝까지 아니 우리는 그거는 린이건 저스트 인 타임 이거는 너네들이 부르고 싶은 거고 우리는 이거는 토요타 생산 방식이야. 근데 제일 먼저 이득이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왼쪽 위에 이것만 보여드리고 제가 관련 코스트 리덕션. 비용을 절감한다라는 겁니다. 이윤율을 높여준다라는 거예요. 네. 이윤율을 높여준다는 건 언제든지 프라이스 워 가격 전쟁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저쪽에서 더 멋진 제품을 만들어? 그럼 우리는 저가로 공세해버릴래. 가격으로 그냥 싸게 팔게. 싸게 팔게. 이게 지금 테슬라가 하는 거잖아요. 테슬라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코스트를 50% 줄이면은 그래 페라리 같은 이윤율은 아니지만 뭘로 하지? 포르쉐 이윤율로 하지 뭘. 그러면서 저가 공세를 언제든지 할 수 있어서 시장에서의 다양한 경쟁자가 나타나도
견뎌낼 수 있는 전략적 수단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토요타가 70년대, 80년대 미국과 유럽의 자동차 기업들을 근본부터 흔들었던 힘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테슬라의 강력한 힘은 그럼 테슬라는 어떤 프로덕션 프로세스에 있어서 혁신을 가져오느냐? 그러게요. 이것이 바로 두 개입니다. 이건 기가프레스는 한국도 많이 아세요. 기가프레스랑 무인 운반 차량. 무인 운반 차량은 잘 모르세요. 네네.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가 테슬라가 가져가려고 하는 프로덕션 프로세스의 핵심 키워드라고 여러분. 그래서 근데 기가프레스는 하도 이제 유튜브에도 나오고 하니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즉 프레스 찍어내는 거예요. 찍어내는 거. 찍어내는 건데 진짜 웬만하면 많은 부분을 찍어내서 납땜질을 안 하게.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의 꿈은 100%다 납땜질 없는 거를 찍어내고 싶었는데 한 번에 뿅. 그렇게 나오기는 못했어요. 네. 근데 앞으로 이 부분을 비율을 높이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가프레스가 지금 50% 정도를 약 50% 미만일 거예요. 찍어내고 있다라면 이 비율을 갖다가 60% 70%를 하면은 그만큼 조립이 적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이 비율을 높여내겠다. 그리고 무인 운반 차량이 죽여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죽여줍니까? 네, 기가프레스는 뭐 이런 거 뭐 이 정도의 그 뭐 멋있네요. 어마어마한 크기라는 거고 이거 실제로 얼마나 큰지를 비교하려면 앞에 사람이 서 있을 때 오, 진짜 크네. 얼마나 큰지를 아실 수 있겠죠. 저렇게 사람이 저 정도 서 있을 때 기가프레스의 크기를 가늠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거는 뭐 무슨 철강 회사 포스코에 있는 막 그런 기가프레스를 엄청 납품하는 큰 회사가 기가네요. 따로 또 있어요. 네, 테슬라에 엄청 전문적으로. 네. 자, 이 부분이 무인 운반 차량. 어? 잠시만요. 영어. 이 AGV라고 하는 AGV, 저도 잘 못 외워요. 오토메이티드, 가이디드, 네. 베이클. 비아클. 자, 이 보시면 이게 지금 여러분들 눈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네. 어셈블리 라인 컨베이어 벨트는 뭐냐면 정말 벨트가 어마어마하게 긴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긴 벨트가 그 위에서 자동차들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테슬라는 그 벨트를 쪼갠 거예요. 연결하지 않았어요. 밑에다가 운반 차량이 있어가지고 얘가 일이 끝나면 A라는 사람이 일이 끝나면 얘 운반 차량이 움직여 가는 겁니다. 아, 그리고 옆에 B라는 사람 앞에 서 있었던 운반 차량이 저한테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량이 이동하는 겁니다. 벨트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벨트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차량이 그걸 개별적으로. 들고서 움직이는 거죠. 자, 근데 이것의 장점이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아, 뭘까요? 무슨 차일까요? 어쨌든 이동하는 건 똑같잖아. 우선은 과거 방식, 요즘은 그러지 않는데 예를 들면 한 명이 실수하고 잠깐 뭔가 오류가 일어나요. 네. 뭐 거기서 한 명이 예를 들자면 다쳐요. 네. 그러면 컨베이어 벨트가 전체가 멈춰야 됩니다. 그렇네요. 근데 전부가 이거는 멈추느냐? 예, 운반 차량들이 옆으로 이동해서 대기할 수도 있고 아, 대기를 하면서 이 사람에 맞춰줄 수는 있는 겁니까? 나머지들은 계속해서 작동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한꺼번에 풀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어셈블리 라인, 조립 라인은 제네시스 생산하는 라인하고 소나타가 생산하는 것은 어셈블리 라인이 달라요. 네. 그런데 모델 3 만드는 데서 모델 T도 만들 수 있고요. 모델 X도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차량들의 움직이는 흐름도를 어차피 로봇잖아요, 일종의. 로봇을 조종하는 그것을 프로그래밍을 짜버려 가지고 움직일 경우에는 얘가 다르게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같은 어셈블리 라인에서 갑자기 모델 3가 잘 팔렸는데 갑자기 모델 Y가 요즘 정말 많이 팔리잖아요. 모델 Y로 그러면 바꿔. 모델 Y로 바꿔 그러면 모델 3 라인에서 모델 Y가 생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유연성들이 되게 크다라는 거고. 좋네요. 이런 부분에서 엄청난 혁신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 무인 운반 차량이라는 것, 오토메이티드 가이디드 베이클, 그러니까 즉 AGV라는 것이 테슬라가 갖고 온 프로덕션 프로세스의 혁신이에요. 컨베이어 벨트를 100년이 넘게 지속되었던 컨베이어 벨트와 작별한 겁니다. 그렇네요. 이 부분들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생산성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건데요. 보시면 이렇게 지금 이미지 보세요. 제가 작은 걸 좀 키우다 보니까 이거는 모델 S인 것 같아요. 지금 보세요. 컨베이어 벨트로 연결되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밑에 운반 차량이 있고 여기서 사람들이 작업을 하고 작업이 끝나면 이 운반 차량이 움직여서 다른 쪽으로 이동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만 보면 카센터에서 수리하는 것 같은 느낌. 그렇죠. 여기에서 지금 뭐 부품들을 조립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이런 식의 부분들이라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일이 이 뉴스가 언제면 2월 28일 뉴스입니다. 네. 토요타 직원들이 이제 우리도 전기차 만들어야 되겠으니 한번 모델 Y를 티어다운이니까 뜯어본 거예요. 보자. 해체해보고 그들이 평가했던 것은 워크 오브 아트다. 아트, 예술이다. 예술 대작품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는가.
토요타 팀에서 토요타 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모델 처음에 Y를 제가 보내보니까. 기억나요. 한국의 자동차 회사 임원을 만났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델 3 보면은 본네트 열어보면은 납땜질도 막 티가 나 있게 후지게 되어 있고 너무 후지다. 무슨 워크 오브 아트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하나하나의 어떤 디테일 부분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자동차라는 것들이 이러한 프로세스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하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테슬라가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이것이 이번에 인베스터 데이 때 보여줬던 그림이에요. 인베스터 데이 때 보였던 그림은 큰 차량을 갖다가 4명이서 조립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지금까지의 모습이었다라면 네. 작은 부분에서만 인간의 조립을 만들겠다. 나머지는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이러한 작은 부분들을 서로 연결해 가면서 하나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셈블리 라인을 이거는 근데 바꾸겠다는 뜻도 있거든요. 근데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라는 그 AGV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AGV가 있기 때문에 어셈블리 라인의 조직화 방식을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덴서티 부분에서의 개선이 44%가 네.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 타임 공간에서 시간을 점유하는 시간이 30% 줄어들 수 있다. 훨씬 더 생산성을 갖다가 높일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빠르게 만들 건데 수 있다. 자 이거는 뭐냐면 큰 거를 통으로 조립하는 거에서 파트별 조립을 한 다음에 파트별을 합쳐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계속 컨베이어 벨트에서 오는 그쵸, 방식으로 무인 차량을 하긴 했었지만 차량이 완성되어가는 모습 속에서 계속 조립을 했다라면 부분별로 조립을 한 다음에 이거를 하나로 완성을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는 게 이게 지금까지의 방식이에요. 네. 큰 차체가 만들어지고 얘들이 점점 완성차로 되고 이렇게 끼워지면서 그 다음에 색깔 도색도 되겠죠. 도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의자 끼고 다 이런 거 사람이 끼겠죠. 네. 그러니까 운반 차량을 쓰긴 쓰지만 사실은 조립하는 순서나 방식은 컨베이어 벨트하고 비슷했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즉 무인 운반 차량을 썼지만 컨베이어 벨트하고 큰 차이가 없다. 없었다. 전통적인 방법하고 차이가 없었다. 이런 부분이 그런데.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제 완성이 되고 바퀴도 맨 끼고. 나중에 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새로워진 방식은 지금 이제부터입니다. 언박스드 프로세스라고 해가지고 파트별로 중요한 부분을 가능하면 기가프레스로 크게 찍지만 자 여기서부터 만들어질 때 우선 사람들이 여기에 앉아가지고 여기에서부터 의자 조립 벌써 끝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다시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의자는 나중에 꼈는데 의자는 맨 나중에 끼는 조립하는 거잖아요. 이 방식이 전통적인 자동차들의 조립 방식인데 그러지 않고 이번에는 필요한 의자들은 여기서 벌써 끼겠다라는 벌써 껴버리네요. 끼고 여기서 앞에서도 조립할 건 다 조립을 하겠다는 거예요. 즉 맨 앞에 지금 보이시는 것, 그러니까 오른쪽에 가장 앞에 보이시는 그림 있잖아요. 네네. 여기서도 조립할 거는 사람이 조립하든 로봇이 조립하든 조립을 완성을 시키겠다라는 거고 뒤에서도 완성시키고 중간 단에서도 완성을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미 조립이 끝난 거예요. 앞부분에는 조립 끝나고 뒷부분도 조립이 끝난 거죠. 큰 덩어리랑 뒤에 큰 덩어리. 그러니까 조립이 이미 끝난 거죠. 끝난 거죠. 그리고 옆에 있는 것도 조립이 됐으니까 이렇게 해서 쓱 끼우고. 밑에 있는 거를 이렇게 쓱 올려가지고 끼워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박스 하듯이 이렇게 몇 가지 큰 덩어리 4-5개를 쫙 만들어버리고 4-5개는 이미 조립을 끝냈다. 완성돼 있고. 그래서 완성되어 버린다는 거죠. 맨 마지막에 타이어 정도하고 이런 거 껴버리는. 그래서 생산 조립의 순서를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조립의 순서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컨베이어 벨트에서는 순서를 못 바꿔요. 그럼 어셈블리 라인을 조립 라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설계해서 다시 바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2주 휴가를 하면서 상하이에서 일부 바꾸고 그다음에 여름에 또 한 2주 휴가 하면은 완전히 새로운 생산 조립 방식이 4주의 휴가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조립 라인을 만든다는 건요. 공장 건설하는 거랑 거의 똑같은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요 정도를 바꿔주면은 생산 공정이 바뀌는데 이것이 왜 바뀔 수 있느냐? 아까 말했던 오토메이티드 가이디드 베이클 무인 운반 차량 AGV가 AGV가 있어서 이것은 가능하다라는 것. 이거는 토요타의 린 프로덕션만큼 혁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 T가 만들었던 건 컨베이어 벨트를 만드는 것이 혁명적이었고 이것이 100년 동안 지속될 때 토요타가 무려 한 70년 만에 린 프로덕션, 저스틴 타임 프로덕션으로 완전히 이걸 바꿔버렸다라면 다시 테슬라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토요타가 했던 것은 컨베이어 벨트, 즉 어셈블리 라인을 바꾼 것이 아니라 부품 업체하고의 관계를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품 업체의 관계를 바꿔가지고 거기에서 코스트 리덕션, 그러니까 비용 절감을 했던 거라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생산 라인 자체를 바꿔버림으로써 비용 구조를 바꿔버리는 이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2천만 대를
생산할 수 있고 월드 자동차에서 월드 넘버 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이윤율은 아까 코스트 50%를 줄여낸다라고 한다라면은 이윤율은 페라리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계획을 지금 요번에 사실 요번 이 인베스터 데이 때 발표를 한 거예요. 이 계획대로 간다라면 저는 만약에 지금 테슬라가 약속하고 있는 것은 올해 말부터 이 방식을 적용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올해 실적에는 이게 드러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생산량을 늘려나가는 내년도도 생산량을 멕시코 공장은 내년 말 정도 공개됐지만 텍사스 공장이나 베를린 공장이나 상하이 공장들의 생산량도 늘어날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당장에 제가 좋아질 거라고 보는 건 2024년도에 실적이 좋아질 거예요. 2024년. 왜냐하면 새로운 생산 공정을 적용을 했는데 그럼 코스트는 내려갔는데 아직까지 생산량은 그렇게 많이 뛰지는 않았거든요. 그럼 2024년에 실적은 대단히 좋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윤율이 예를 들자면 처음부터 24%에서 계속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올라갔다가 내려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점프를 했다가 내려갈 거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윤율이 올라가고 이제는 스토리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스트롱한 강력한 파이낸셜 퍼포먼스가 나오면 주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뭐 당시에 또 뭐 전쟁이 또 오는 건데 터진다든지 뭐 이런 모르는 거예요. 이런 주가를 제가 정확하게 예측하려는 것이 아니라 펀다멘탈 상 주가는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2024년에 제가 기대하는 것은 2024년에 테슬라의 이윤율은 프로핏 레이트는 충분히 더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즉 24가 천장이 아니었다. 더 올라갈 거다. 물론 그런데 생산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가형 모델들이 또 왕성하게 생산될 저가형 모델도 그렇죠, 저는 그렇죠. 2024년부터는 시장이 나올 거라고 보고 2024년 하반기부터는 테슬라가 2024년에는 아마 저가형 모델을 발표할 거예요. 내년 정도에는 충분히 발표를 할 거고 왜냐하면 2024년 멕시코 공장에서는 저가 모델을 만들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024년 12월 늦어도 2025년 1월에 멕시코 공장이 저는 가동될 거라고 보고 거기에선 저가 모델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그 전에 발표를 할 거고요. 그 전에 발표를 할 거고 물론 뭐 그 전에 이 리세션이 진짜 경기 침체가 얼마나 지속되느냐, 경기 실제로 가느냐,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물가가 계속 상승되느냐, 이자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무조건 단언할 수는 없고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유연하게 대응을 하겠지만 새로운 생산 공정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이건 비용을 낮출 것이다. 당장 50%를 낮추는 건 아니겠죠. 아까 말했듯이 3등분 시켰잖아요. 베이클 자체의 어떤 특성상 그러니까 구조, 모델 3 요번에 구조 바꾸는 거라든지 또는 리튬이라든지 배터리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생산 공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에 뭐 50%가 증가하는 뭐 이런 일은 아니겠지만 24%에서 30%대까지는 좀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리고 이윤율이 자동차가 30%로 간다라는 거는 지금까지 24%도 역사상 없었던 거지만 페라리가 있긴 했으니 이건 30%대는 페라리도 구현해 보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면 뭐 람보기니도 구현을 못 해본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이윤율 가면 역사적으로 가장 자동차가 높은 이윤율을 구현하는 시기를 일시적으로 테슬라가 맞게 될 것이고 그때는 주가가 뚜렷하게 상향세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생산 공정의 혁신을 통해서 이 마진 프로핏 이율을 높이고 이러는 걸 통해서 주가 부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러면서 지금 어쨌든 그러면 테슬라의 전 세계 기가 팩토리들은 다 이 아까 말씀해주신 언박스드 이 프로세스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구조를 바꾸고 있겠네요. 그리고 멕시코 공장은 그러면 아예 그런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하이 공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나눠서 두 번의 휴가를 갖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장 3월 19일부터 휴가에 들어갑니다. 공장이 2주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새로운 프로세스로 가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보면 되는 거죠. 아직 베를린 공장도 해야죠. 이런 부분에서 아직 나머지 공장, 텍사스 공장도 해야 되고 뭐 작은 공장이긴 하지만 퍼머넌트에 있는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공장도 바꾸긴 바꿔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순차적으로 올해 내에 진행이 될 거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새로운 생산 공정에 의해서 생산되기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이 2024년에 비로소 비용 절감의 효과가 드러날 거다. 네. 숫자로도 나타날 거고. 네. 그리고 그것이 생산량의 증가도 일어나요. 아까 전에 말했던 이 동일한 공장 내에서 스페이스라든지 타임의 그 부분도 한 30%가 된다 그랬잖아요. 아까 작업 밀도가 44% 개선될 수 있고 네. 공간 효율과 시간 효율이 30% 개선될 그렇죠. 수 있다. 이 개선이 그러니까 같은 공장 내에서 되는 거기 때문에 같은 공장 내에서는 더 많이 생산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돼요. 더 많이 빨리 할 수 있겠네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새로운 생산 공정의 혁신으로 테슬라가 만들기도 많이 만들고 그런데 마진도 많이 남기는 페라리만큼의 마진을 남길 수 있는 전략을 생산 공정의 혁신으로 지금 추구하고 있다. 이게 사실은 인베스터 데이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포인트다. 뉴스죠. 가장 중요한 뉴스예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뭐 모델 2 공개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다라고 박사님 보시는 거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로 간다라면 이론적으로 저는 테슬라가 2천만 대를 갖다 2030년에 만드는 거는 가능하다. 그리고 2026년 정도 되면은 제가 예측했던 거는 하반기까지 가면은 900만 대까지도 만들 수 있다. 그때 주가가 좋으면은 $500까지 500? 가고 나쁘면은 지금 수준일 거야, 머물 거다. 그러니까 지금 수준에 머무를 거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근데 2천만 대로 갔을 경우에 2030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그때는 또 그때 상황 조금 더 시간이 네, 지나봐서 그때 저희가 또 분석을 네, 해봐야죠. 또 이제 경쟁 상황도 봐야 되는 거고요. 네. 또 일론 머스크가 또 상상을 초월하는 행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좀 봐야 되는 거고요. 네. 일론 머스크가 사고 안 치고 네. 경쟁사들이 네.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또 네. 달라지겠죠. 네, 이런 것들이 다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로 전체가 통으로 연결되어 있던 어셈블리 라인, 컨베이어 벨트로 연결됐던 것을 무인 운반 차량으로 바꾸면서 가능해진 거다. 엄청난 유연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게요. 네. 좀 놀랐습니다, 저. 네. 예. 옛날에 제가 경영학 시간에 그 컨베이어 벨트와 저스트 인 타임 배웠는데 그 다음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하나 나오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차 역사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역사예요. 제가 보기엔 이런 거는 현대차랑 이런 데도 도입을 할 거예요. 뭐 이 기술력 자체가 뭐 미션 임파서블은 아니니까. 그쵸. 이건 진짜 근데 생각을 달리하게 한 거거든요. 하나로 그러니까요. 연결되어 있는 어셈블리 라인을 왜 계속 유지해야 돼? 끊어. 그렇죠. 누군가가 얘기했을 거야. 이걸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을지 아니면 그 밑에 있는 CTO가 얘기했을지 누가 모르겠지만 야 끊어. 그렇죠. 우리는 당연히 컨베이어 벨트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고정관념에 빠져 있는 건데 네. 그걸 누가 깬 거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그런 생산 공정이 다른 제품을 만들 때도 사실 많이 적용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네. 다른 혁신 공정도 바뀔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제 자동차가 워낙 덩어리가 네, 크고 자동차가 크니까. 무게가 크기 때문에 또 안정성도 중요하고 중간에 볼트 하나 빼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공정 라인들을 갖다가 혁신해 오긴 했었지만 주로 해왔던 건 자동화예요. 로봇 팔로 용접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로봇 팔로 그다음에 도색을 할 때는 한번 물감에 그냥 담갔다 뺀다든지 이런 것들은 현대자동차도 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혁신들은 가져왔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순서대로 하는 것 이 순서를 근데 이번에 이 지금 테슬라의 언박스 프로세스라는 건 순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뒤집었죠. 크게 다섯 가지인가 여섯 가지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여기서 조립을 다 끝내고 그냥 합체하겠다라는 거잖아요.